시그넘 호텔의 다이아몬드 홀은 이름 그대로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가 흩뿌려진 듯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의 크리스털 하나하나가 아래에 모인 대한민국 1%의 보석과 드레스를 반사하며 홀 전체를 은하수처럼 수놓았다.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이 공기 중에 녹아들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나직한 웃음소리가 그 위를 떠다녔다. 이곳은 부와 권력, 그리고 욕망이 가장 세련된 형태로 전시되는 무대였다. 그 무대의 한가운데, 그러나 모든 것과 분리된 섬처럼 강민준이 서 있었다. 진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젊은 부회장. 짙은 네이비색의 맞춤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완벽하게 드러냈고,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긴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턱선은 고대 로마의 조각상처럼 차갑고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을 완성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었다. 주위의 모든 열기와 소음을 차단하는 듯한 설이 낀 유리벽 같은 냉랭한 아우라였다. 그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의미 없이 흔들며 사람들의 위선적인 춤을 관망했다. 아버지인 강 회장의 성화에 못 이겨 참석한 자리였지만 이런 종류의 모임은 그에게 고문에 가까웠다. 그의 눈에는 아첨과 계산으로 번들거리는 눈빛 진심은 한 톨도 없이 완벽하게 연습된 미소, 그리고 어떻게든 자신과 눈을 마주치고 인연의 끈을 만들어 보려는 여자들의 노골적인 욕망만이 보였다. 그들은 모두 똑같았다. 값비싼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명품 부동산 그리고 누구와 누가 결혼하는지에 대한 가십으로 채워져 있었고,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진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타이틀이었다. 민주는 그들을 경멸했다. 마치 아름다운 포장지에 쌓인 독사과처럼 겉모습에 현혹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존재들이었다. 이런 그의 혐오는 오래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기억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늘 수수한 옷차림에 은은한 미소를 짓던 그녀는 정원에서 흙을 만지며 꽃을 가꾸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늘 진심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다. 민준아, 사람의 마음은 유리구슬 같아서 꾸며낼수록 진짜 빛을 잃는단다. 가장 투명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만족스러워하지 않았다. 진성그룹의 회장 부인으로서 더 화려하고 사교적이길 바랐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세계에 적응하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빛은 희미해져 갔다. 결국 그녀는 우울증을 앓다 민준이 15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장례식장에서조차 아버지는 사업 파트너들의 조문을 받으며 비즈니스를 논했고, 조문객들은 슬픔을 연기하며 인맥을 다졌다. 그날 이후 민준은 가식적인 모든 것을 증오하게 되었다. 민준 씨, 여기서 혼자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청아하면서도 교태가 섞인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돌아보자 대한 인더스트리 윤태섭 회장의 딸 윤소희가 완벽한 미소를 지으면서 있었다. 순백의 머메이드 드레스는 그녀의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과시하듯 감싸고 있었고,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홀의 조명을 받아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빛났다. 그녀는 이 파티의 주인공 중 한 명이었고 스스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윤소희 씨, 민주는 짧게 대답하며 잔을 입가로 가져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윤소희는 그의 차가운 반응에 익숙하다는 듯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진한 향수 냄새가 민준의 미간을 미세하게 찌푸리게 했다. 오늘 파티 정말 멋지네요. 역시 진성그룹이 주최하는 행사는 스케일이 달라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강 회장님과 좋은 대화를 나누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두 회사가 힘을 합치면 정말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텐데 안 그런가요? 그녀는 은근히 두 집안의 결합을 암시하며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다. 그 눈빛은 사랑이나 호감이 아니었다. 야망과 소유욕으로 이글거리는 잘 훈련된 사냥개의 눈빛이었다. 민주는 속으로 비웃었다. 저 눈빛, 저 표정, 저 말투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그녀는 민준이 가장 경멸하는 부류의 정점에 있는 여자였다. 비즈니스 이야기는 회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준은 싸늘하게 선을 그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를 담고 있었다. 윤소희의 미소가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곧 프로처럼 다시 부드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어머, 제가 실례했네요. 그냥 민준 씨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랬어요. 다들 민준 씨를 너무 어려워하잖아요. 얼음 왕자님처럼.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하며 그의 팔에 은근슬쩍 손을 얹으려 했다. 그 순간 민준은 반사적으로 몸을 살짝 뒤로 물렸다. 그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거부감은 너무나 명백했다. 윤소희의 손이 허공에서 머쓱하게 멈췄다. 홀 안의 몇몇 사람들이 그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굴욕감에 윤소희의 얼굴이 희미하게 붉어졌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뵈어야 해서. 민주는 더 이상의 대화를 차단하며 그대로 몸을 돌려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등 뒤로 윤소희의 분노와 도끼가 서린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이 질식할 것 같은 공간에서 단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다른 쪽 끝. 화려한 강남의 불빛이 닿지 않는 낡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언덕길을 오르는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오서연은 양손에 가득 든 장바구니의 무게 때문에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계단을 올랐다. 옥상에 덩그러니 놓인 작은 옥탑방이 그녀의 집이었다. 휴다 왔다. 서여연은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공간과 작은 부엌, 그리고 화장실이 전부였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깔끔하고 아기자기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시원한 밤 공기와 함께 도시의 소음이 밀려 들어왔다. 저 멀리 보이는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고하였다. 갓난아기 때 보육원 앞에 버려져 그곳에서 20살까지 자랐다. 보육원을 나온 후 그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서빙 청소 용역까지.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이유는 단 하나 보육원에 두고 온 동생 서준이 때문이었다. 피가 섞인 친동생은 아니었지만 서준이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그녀는 어떻게든 동생의 수술비를 마련해야 했다. 오늘도 그녀는 새벽부터 세 군데의 아르바이트를 뛰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익숙하게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밥을 안 치고 냉장고에 남은 야채들로 된장찌개를 끓였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작은 방을 채우자 그제야 사람 사는 집 같았다. 혼자 밥상에 앉아 밥을 먹던 서연은 핸드폰을 들어 보육원 원장님께 전화를 걸었다. 원장님, 저 서연이에요. 서준이는요? 오늘은 좀 어때요? 아, 서연이구나. 서준이 오늘은 컨디션이 괜찮았어. 네가 보내준 책 읽으면서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리더라. 의사 선생님도 이 정도면 곧 수술 날짜 잡아도 좋겠다고 하시고. 정말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녀의 눈가의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 맺혔다. 수술비는 아직 한참 모자랐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났다. 그런데 서연아, 너는 괜찮은 거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목소리가 많이 지쳐 보여. 아니에요, 원장님. 저 쌩쌩해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요. 걱정 마세요. 내일 또 새로운 아르바이트 시작하거든요. 더 열심히 벌어야죠. 그녀는 애써 밝게 웃으며
원장님을 안심시켰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밥을 마저 먹었다. 밥알을 꼭꼭 씹으며 생각했다. 내일부터 시작할 새로운 일자리. 국내 최고의 기업 진성그룹 본사 빌딩의 케이터링 서비스 보조였다. 시급도 다른 곳보다 훨씬 높았다. 뭔가 실수를 해서 잘리면 안 될 텐데. 서연은 조금 긴장됐지만 서준이를 생각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할 수 있어, 오서연. 다음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유니폼으로 지급받은 흰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깔끔하게 차려입었다. 가슴에 오서연이라는 이름표를 달자 드디어 대한민국 최고의 회사에 발을 들인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진성그룹 본사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성이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압도적인 규모와 화려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은 모두 세련되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서연은 자신이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격이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카트 좀 받아. 케이터링 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서연은 화들짝 놀라 달려갔다. 오늘 그녀가 할 일은 각층의 임원실에 커피와 다과를 배달하는 것이었다. 팀장은 층별 배치도와 주의사항이 적힌 종이를 건네며 으름장을 놓았다.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야. 특히 35층 부회장님, 실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실수 없이 다녀와야 해. 알았어. 네네, 명심하겠습니다. 서여연은 긴장으로 마른 입술을 침으로 축이며 커피와 다과가 담긴 카트를 밀기 시작했다. 다행히 오전 배달은 순조롭게 끝났다. 하지만 오후 가장 중요하다는 35층 배달을 앞두고 문제가 생겼다. 함께 일하기로 한 동료가 갑자기 배탈이 나 버린 것이다. 결국 서연은 혼자서 무거운 카트를 밀고 35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35층은 다른 층과 공기부터 달랐다. 소음 하나 없이 고요했고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조차 조심스러웠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부회장실 비서에게 다과를 전달했다. 임무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에 긴장이 탁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빈 카트를 끌고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다. 바로 그때였다. 한쪽 복도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그 중심에는 어제 파티에서 윤소희를 냉대했던 바로 그 강민준이 있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옆에 있는 비서실장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고 그 주위를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 위압적인 기세에 몸이 굳었다. 그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벽 쪽으로 붙어서 카트를 비켜주려고 했다. 하지만 너무 긴장한 탓이었을까. 서연의 발이 꼬이면서 휘청했다. 균형을 잃은 몸을 바로잡으려 허둥대는 사이 카트가 손에서 벗어나 앞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어떡해. 카트는 빠른 속도로 복도 중앙을 향해 돌진했다. 정확히 강민준 일행이 걸어오는 방향이었다. 비서와 경호원들이 놀라 소리쳤다. 위험합니다. 피하십시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민준은 보고서를 검토하던 시선을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보았다. 그의 눈에 보인 것은 겁에 질린 얼굴로 허우적대는 여자와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흉기 같은 카트였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다. 꽝! 카트는 민준의 옆을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가 맞은편 벽에 부딪히며 멈춰섰다. 카트 위에 남아있던 빈 컵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순식간에 복대는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눈앞에 있는 남자가 이 회사의 부회장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뇌리를 스쳤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연신 사과했다. 고개를 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대로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강민주는 헝클어진 서류를 바로잡으며 차가운 시선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었다. 헐렁한 유니폼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표정, 엉망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의 머릿속에 멍청하고 부주의한 여자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그는 이런 종류의 인간들 거절, 이러한 종류의 인간들을 상대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상황 파악도 못하고 앞뒤 구분도 못하는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서연의 귓가에 박혔다. 목소리에는 경멸과 짜증이 노골적으로 묻어 있었다. 네. 서연이 고개를 들자 그녀는 지독하게 잘생겼지만 그보다 더 지독하게 차가운 눈동자와 마주쳤다. 그 눈은 그녀를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었다. 당신 같은 사람 하나 때문에 중요한 업무 흐름이 끊기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나?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당장 눈앞에서 치워. 민주는 더 이상 볼 가치도 없다는 듯 그대로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다. 그의 뒤를 따르던 비서실장이 혀를 차며 서연에게 쏘아붙였다. 당신 어느 소속이야? 오늘부로 해고인 줄 알아.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멀어져가는 민준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모멸감과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참았다. 여기서 울면 정말로 한심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컵 조각을 줍기 시작했다. 한편 엘리베이터에 오른 민주는 여전히 불쾌한 표정이었다. 비서실장이 눈치를 보며 말했다.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바로 조치해서 다시는 저런 직원이 발도 못 붙이게 하겠습니다. 됐어.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시간 없어. 민주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방금 전 그 여자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겁에 질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으면서도 필사적으로 참고 있던 그 커다란 눈동자. 그의 세상에는 그런 종류의 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포커페이스의 대가들이었다. 속마음을 감추고 유리한 패를 쥐기 위해 연기를 했다. 하지만 방금 그 여자의 표정은 너무나 투명했다. 두려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약간의 억울함까지.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었다. 별일이군. 민주는 고개를 흔들어 잔상을 지워버렸다. 그저 수많은 스쳐가는 인연 중 하나일 뿐. 어리석고 불필요한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다. 그에게는 지금 처리해야 할 더 중요한 문제, 바로 회사 내부에 숨어있는 쥐새끼를 잡아내는 일이 있었다. 그는 다시 얼음 같은 표정으로 돌아와 다가올 전쟁을 준비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방금 그가 돌멩이처럼 취급하고 지나친 그 바보 같은 여자가 머지않아 자신의 견고한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폭풍의 눈이 되리라는 것을. 그날 복도에서 있었던 소동 이후 오서연은 예상과 달리 해고당하지 않았다. 대신 케이터링 팀장은 그녀를 불러다 2번 다시 임원들이 있는 층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엄포와 함께 지하 직원 식당의 뒤처리 및 청소 담당으로 좌천시켰다. 월급은 그대로였지만 그 일은 모두가 기피하는 가장 고된 업무였다. 하지만 서연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그 일을 받아들였다. 서준이의 수술비를 생각하면 이런 수모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강민주는 회사 내부에 숨어 정보를 빼돌리는 쥐새끼의 꼬리를 거의 잡아가고 있었다. 진성그룹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사활을 건 바이오 신약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가 조금씩 경쟁사인 대한 인더스트리로 유출되고 있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다. 민주는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리는 등 여러 개의 덫을 놓았고 마침내 내부 첩자로 의심되는 인물, 기획조정실의 박상무가 미끼를 물었다.
박상무는 오늘 밤 최종 데이터를 넘겨줄 내부 정보원을 만나기로 했다며 민준에게 은밀히 연락해왔다. 그 정보원이 모든 증거를 쥐고 있으며 직접 부회장님께 보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약속 장소는 외부의 시선을 피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적이 드문 본사 지하 4층 주차장 구석이었다. 너무나 전형적인 함정의 냄새가 났지만 민준은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적의 실체를 확인하려면 때로는 스스로 미끼가 되어야만 했다. 그는 가장 신뢰하는 김 비서에게만 동행을 명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안팀을 5분 거리에서 대기시켰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민준은 두꺼운 외투 속에 USB와 서류철을 품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지하 4층 주차장은 낮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정막과 항의만이 가득했다. 규칙적으로 배열된 콘크리트 기둥들이 끝없이 이어진 그림자를 만들어내며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민준의 구두굽 소리가 정적을 깨며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약속된 장소인 G7 구역에 다다르자 박상무가 초조한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다. 부회장님 와주셨군요. 정보원은 어디 있습니까? 민준은 본론부터 물었다. 그의 눈은 박상무의 불안한 눈빛과 떨리는 손끝을 놓치지 않고 좇고 있었다. 곧 올 겁니다. 그자가 부회장님께 직접 드릴 말씀이 있다고 박상무가 말을 더듬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육중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민준과 김 비서의 퇴로를 막아서며 원형으로 포위해왔다. 모두 검은 옷차림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단단한 체격과 능숙한 움직임은 그들이 평범한 깡패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박상무 이게 무슨 짓이지? 김 비서가 소리치며 민준의 앞을 막아섰다. 박상무는 사색이 된 얼굴로 뒷걸음질치며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그들 손에 그 순간 포위망 뒤쪽에서 한 남자가 박수소리와 함께 걸어 나왔다. 윤태섭 회장의 비서실장이자 그의 더러운 뒷띠를 처리하는 해결사로 알려진 최 실장이었다. 역시 강민준 부회장답군. 이런 위험한 자리에 직접 행차하시다니 담력이 대단해. 최 실장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향해 턱짓했다. 얌전히 자료만 넘겨주면 곱게 보내드리지. 약간의 사고로 며칠 병원 신세를 지게 되겠지만 목숨은 붙여줄 테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박상무는 미끼였고 이것은 처음부터 민준을 노린 함정이었다. 대한인더스트리가 아니 윤태섭이 꾸민 짓이었다. 민준의 눈빛이 칼날처럼 차갑게 빛났다. 쓰레기 같은 놈들. 뭐라고? 내 아버지가 너희 같은 버러지들을 왜 살려두는지 모르겠군. 내가 진성이었다면 너희 같은 해충들은 뿌리째 뽑아버렸을 텐데. 민준의 도발에 최 실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건방진 새끼가 좋다 후회하게 해주지. 손 좀 봐주고 자료 뺏어와. 최 실장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괴한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민준은 외투를 벗어 던졌다. 김 비서가 2명을 상대하는 동안 민준은 정면으로 달려드는 3명의 공격을 날렵하게 피하며 1명의 팔을 꺾어 기둥에 처박았다. 그는 단순한 재벌 3세가 아니었다. 혹독한 후계자 교육의 일환으로 오랜 기간 특수부대 출신 교관에게 격투수를 연마해왔다. 하지만 상대는 너무 많았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전문가들이었다. 1명이 휘두른 소의 파이프를 피하는 순간 다른 1명이 옆구리를 날카로운 무언가로 깊게 찔렀다. 극심한 고통과 함께 뜨거운 피가 옆구리를 적셨다.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둔해진 틈을 타 또 다른 괴한이 휘두른 강목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세상이 빙글 돌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김 비서는 이미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이제 좀 얌전해졌나? 최 실장이 다가와 피를 흘리는 민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민준은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려 애쓰며 그를 노려봤다. 자료 내놔. 지옥에나 가라. 녹은 놈. 최 실장은 민준의 복부를 강하게 걷어찼다.
민준의 몸이 종이장처럼 날아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처박혔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탓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시야가 점점 어두워졌다. 이대로 끝인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자만했습니다. 그때 주차장 저편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비익. 대기하던 보안팀이 약속된 시간이 지나자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최 실장은 욕설을 내뱉으며 당황했다. 젠장 시간이 다 됐잖아. 자료는 못 찾았나? 몸에는 없습니다. 서류철과 USB 비분입니다. 그거라도 챙겨 빨리 여길 떠야 해. 괴한들은 쓰러진 민준에게서 서류철과 USB를 빼앗아 들고 서둘러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다. 최 실장은 떠나기 전 바닥에 쓰러진 민준을 보며 악랄하게 웃었다. 강민준,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 놈이 가진 모든 걸 내가 다 빼앗아 주지. 차량들이 굉음을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곧이어 보안팀이 달려왔지만 현장에는 쓰러진 김비서와 사라진 강민준 뿐이었다. 민준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었자 그들이 떠난 반대 방향의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긴 후였다.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어떻게든 병원으로, 아니, 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했다. 하지만 그의 의식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같은 시각 오서연은 지하식당에 마지막 청소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기 위해 그녀는 평소처럼 지하 3층의 직원 전용 통로를 이용했다. 그곳은 지하 4층 주차장의 한적한 구역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지름길 역할을 했다. 통로를 거의 빠져나왔을 때 그녀는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다. 흠칫 놀라 걸음을 멈췄다. 늦은 밤 주차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왠지 모를 공포심을 자극했다. 그냥 못 들은 척 빨리 지나가야 해. 서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또다시 더 가깝고 절박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하유. 그 소리는 마치 죽어가는 동물이 내는 것 같은 고통으로 가득 찬 소리였다. 서연의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떼어지지 않았다. 외면하면 안 돼. 만약 정말 사람이 다친 거라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녀는 어린 시절 아픈 동생을 돌보며 다졌던 마음을 떠올렸다. 그녀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핸드폰 플래시를 켜서 소리가 나는 쪽을 비췄다. 빛이 닿은 곳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 뒤에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짙은 어둠과 피 때문에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가까이 다가간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며칠 전 자신에게 얼음장 같은 모욕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남자 강민준 부회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비싼 슈트는 피와 흙먼지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옆구리에서는 계속해서 붉은 피가 흘러나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신고해야 해. 아니, 그 전에 이 사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녀는 다급하게 119를 누르려다 멈칫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진성그룹의 후계자가 회사 주차장에서 피습을 당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엄청난 파장이 일 것이다.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회사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범인들이 다시 돌아와 입을 막으려 할지도 모른다. 자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다. 도망가야 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을 벌레 보듯 대했던 남자였다. 그를 도울 의무는 없었다. 하지만 피를 흘리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그의 모습을 보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가 더 이상 차가운 얼음 왕자가 아니라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 보였다. 안 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서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주위를 살폈다. 다행히 근처에 낡은 청소 도구함이 보였다.
그녀는 거의 의식을 잃은 민준을 부축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그녀는 전 먹던 힘까지 다해 그를 끌고 좁은 청소 도구함 안으로 몸을 숨겼다. 문을 닫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액정 불빛에 의지해 그의 상처를 살폈다. 옆구리의 자상은 생각보다 깊었다. 이대로 두면 과다출혈로 위험했다. 그녀는 다급하게 자신의 가방을 뒤졌다. 다행히 낮에 손을 베어 붙였던 밴드와 작은 소독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큰 상처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입고 있던 유니폼 셔츠에 밑단을 찢었다. 그리고 깨끗한 안쪽 천으로 그의 상처 부위를 힘껏 눌러 지혈했다. 에오, 강한 압박에 민준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뱉으며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흐릿한 형체를 담았다. 머리를 맞은 충격으로 그의 의식은 현실과 환상을 오가고 있었다. 고통 차가움,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를 누르는 부드러운 손길과 희미하게 들려오는 다정한 목소리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조금만 참아요. 서연은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속삭이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민준의 뇌리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기억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어릴 적 열이 펄펄 끓던 밤 그의 곁을 지키며 밤새 이마를 닦아주던 어머니의 손길. 걱정스럽게 그의 이름을 부르던 어머니의 목소리.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의 얼굴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얼굴과 겹쳐 보였다. 자신을 위해 옷을 찢어 상처를 막아주는 헌신적인 모습. 그녀에게서 나는 희미한 비누 냄새조차 어머니의 품에서 나던 포근한 향기처럼 느껴졌다. 현실 감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지금 지옥 같은 주차장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늑한 어린 시절의 침실에 누워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십수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 가장 약하고 순수했던 시절의 감정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의식을 끌어모아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향해 뻗었다. 그리고 갈라진 입술 사이로 평생 가슴에만 묻어두었던 그 한마디를 내뱉었다. 엄마. 그 나지막한 부름과 함께 그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지? 엄마.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차갑고 오만한 남자가 지금 자신을 보고 엄마라고 불렀다. 너무나 애처롭고 너무나 절박한 목소리로. 밖에서는 멀리서 달려오는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다. 보안팀이 현장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의식을 잃은 채 자신에게 기대어 있는 남자의 무게와 그의 입에서 나온 그 생경하고도 가슴 아픈 한마디의 여운 속에서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밤은 이제 시작이었고 그녀의 평범했던 인생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폭풍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오서연의 의식은 좁고 어두운 공간에 갇혀 있었다. 바로 눈앞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현실감 없는 단어가 흘러나왔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청소 도구함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여기 있습니다, 부회장님. 눈을 멀게 할 듯. 단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과 함께 다급한 외침이 쏟아져 들어왔다. 건장한 보안팀 요원들이 좁은 공간을 순식간에 채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진성그룹의 황태자가 허름한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여자의 품에서 의식을 잃고 있다니. 누구도 눈앞의 광경을 선뜻 이해하지 못했다. 모두 비켜.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달려온 김비서가 상황을 장악했다. 그는 서연의 품에 쓰러져 있는 민준의 상태를 빠르게 살피고는 훈련된 요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외부 병원으로 갈 수 없다.
게레드나 그사나 와기 아비 피플로어로 모셔. 이 일은 S급 보안 사항이다. 오늘 밤 여기서 본 모든 것, 들은 모든 것은 전부 잊어. 목격자는 이 아가씨 하나뿐인가? 김비서의 날카로운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고개만 미친 듯이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다. 요원들이 민준을 조심스럽게 들것으로 옮기는 동안 김비서는 서연의 팔을 붙잡고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잠시 우리와 함께 가줘야겠습니다. 겁먹을 것 없어요. 그냥 몇 가지만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명심해요. 오늘 밤 일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외부에 발설하는 날엔 아가씨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합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닌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연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들에게 이끌려 어디론가 향하는 검은 세단에 몸을 실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진성그룹 본사 건물의 숨겨진 층 P플로어라 불리는 곳이었다. 그곳은 외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오직 강 회장 일가만을 위한 최첨단 비밀 의료시설이었다. 서연은 잠시 후 차갑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작은 방에 혼자 남겨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비서와 보안팀장으로 보이는 험상궂은 남자가 들어와 그녀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이름이 뭐지? 소속은 어떻게 그 시간에 지하 4층에 있었지? 오서연입니다. 지하식당 청소 담당이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지름길이라서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을 순서대로 최대한 정확하게 진술했다. 신음소리를 들었고 양심상 외면할 수 없어서 다가갔다가 부회장님을 발견했고 그를 숨겨주었을 뿐이라고. 찢어진 셔츠 자락과 그녀의 옷에 흥건한 피, 그리고 진심으로 공포에 질린 그녀의 표정은 그녀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신문이 끝난 후 김 비서는 지친 얼굴로 말했다. 좋아. 일단 아가씨 말은 믿어주지.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오늘 일은 꿈이었다고 생각해. 우리는 아가씨를 본 적도 아가씨는 우리를 본 적도 없는 거야. 알았나? 네. 회사에는 갑자기 몸이 아파 며칠 쉬겠다고 연락해도 필요한 보상은 추후에 다시 연락하지. 서연은 어떻게 옥탑방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꿈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피가 끈적하게 묻어 있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손을 씻었다. 비누칠을 하고 또 해도 피비린내와 함께 그 남자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그가 내뱉었던 엄마라는 단어가 지워지지 않고 뇌리에 달라붙어 그녀를 괴롭혔다. 그날 밤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한편 P플로어의 가장 안쪽 VIP 병실에서 강민주는 의식을 되찾았다. 예리한 통증이 옆구리와 머리를 찔렀지만 그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눈을 뜨자마자 옆을 지키고 있던 김 비서에게 물었다. 상황은 초회 실장 일당의 소행입니다. 박상무는 협박을 받은 듯 하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저희 측 피해는 저와 경호원 2명이 경상입니다. 그리고 부회장님께서 미끼로 사용하신 USB와 서류는 그들이 가져갔습니다. 예상대로군. 내용물은 바꿔치기에 뒀으니 상관없어. 민주는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 안에 있었다. 내부 첩자를 확인하고 대한 인더스트리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를 잡기 위한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 도박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다. 그 여자는 오서연이라는 이름의 케이터링 직원입니다. 부회장님을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한 뒤 청소 도구함에 숨겨주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보안팀이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의식이 흐려지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다. 자신을 감싸던 작은 온기 귓가에 속삭이던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환영. 수치스러울 정도의 나약한 순간이었다. 그 여자는 지금 어디 있지?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입막음도 단단히 시켜두었고요. 적당한 보상금을 주고 조용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는 김 비서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아니, 그렇게 두면 안 돼. 네, 최 실장 일당이 그 여자의 얼굴을 봤을 가능성이 커. 그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놈들이야. 그 여자는 지금 걸어다니는 표적이나 마찬가지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논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김 비서는 민준의 의도를 파악하려 애썼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전가옥이라도 제공할까요? 아니, それでは交換が薄い。nekiにメッセージを送る必要がある。証人が私の手の中にあり、死は脅しに寄与しないというメッセージを。다. 민주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옆구리의 상처가 터질 듯 아팠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여자를 내 옆에 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의 결정은 여러 가지 계산이 깔려 있었다. 첫째, 오서연을 자신의 통제하에 둠으로써 그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둘째, 그녀를 목격자라는 미끼로 활용해 적들을 자극하고 그들이 다시 움직이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스스로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이유. 그 혼란스러웠던 순간 자신에게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을 안겨주었던 그 여자를, 그 이유를 알 때까지 곁에 두고 지켜봐야 했다. 자신의 통제 불가능한 나약함을 파악하고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며칠 후 여전히 불안에 떨며 옥탑방에 틀어박혀 있던 서연에게 검은 세단 한 대가 찾아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김 비서였다. 그는 서연의 누추한 방을 아무렇지 않게 둘러본 뒤 본론을 꺼냈다. 오서연 씨, 우리 부회장님께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요. 오늘부로 오서연 씨를 부회장님의 개인 비서로 특별 채용하겠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비서라니, 고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고 제대로 된 회사 경력 하나 없는 자신에게 진성그룹 부회장의 개인 비서직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회장님 곁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24시간 내내. 김 비서는 계약서와 펜을 내밀었다. 계약서에 적힌 연봉은 서연이 평생을 꼬박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액수였다. 그녀가 살던 세상의 숫자가 아니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제 삶이 있어요. 해야 할 일도 있고요. 서준이도 동생분 문제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성그룹의 이름으로 동생분이 있는 보육원에 거액의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수술비는 물론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모든 지원이 포함될 겁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동생의 목숨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서연은 자신이 거대한 덫에 걸려들었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선택의 기회가 아니었다. 통보였고 명령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짐을 챙길 시간도 없이 다시 검은 세단에 실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옮겨졌다. 민준이 사는 곳이자 이제 그녀가 살게 될 곳이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펜트하우스는 옥탑방 수십 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넓고 화려했다.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지만 서연은 그 모든 것이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명품으로 가득 찬 드레스룸에서 비서가 입어야 할 옷이라며 건네받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어색한 옷차림으로 텅 빈 거실에 서 있을 때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된 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설이 내린 듯 차가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계약 내용은 숙지했겠지. 네, 내 옆에서 그림자처럼 지내.
내가 묻기 전엔 말하지 말고 내가 시키지 않은 행동은 하지 마. 특히 그날 밤 일에 대해서는 뇌에서 아예 지워버려. 이해했나?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 따위는 한 조각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명령과 경고뿐이었다. 그는 그날 밤의 일을 자신이 내뱉었던 그 단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가 부끄러워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목격한 자신을 그래서 더더욱 옆에 묶어두고 감시하려는 것이라고. 오소연 씨, 당신의 역할은 허수아비야. 적들이 보고 함부로 날아들지 못하게 막아주는 허수아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 쓸데없는 감정 소모나 바보 같은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민주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혼자 남은 서연은 거대한 거실 한가운데에 망연히 서 있었다. 허수아비, 그녀의 새로운 이름이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강민준 부회장이 듣도 보도 못한 여자를 개인 비서로 들였다는 이야기는 사교계의 가장 뜨거운 가십이 되었다. 학벌도 집안도 외모도 볼품없는 여자가 어떻게 그의 옆자리를 차지했는지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윤소희의 귀에도 들어갔다. 최고급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던 그녀는 비서의 보고를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 근본도 없는 청소부 같은 애를 비서로 들였다고.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질투와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감히 어떤 여자가 자신의 자리를 넘본단 말인가. 강민주는 자신과 결혼에 대한 인더스트리와 진성그룹을 합쳐야 할 남자였다. 그 옆자리는 오직 자신만의 것이어야 했다. 그 여자, 대체 어떤 년인지 알아봐. 낱낱이 파헤쳐. 그리고 어떻게든 내 눈앞으로 끌고 와. 윤소희의 눈이 독사의 눈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아직 서연이 그날 밤 주차장의 목격자라는 사실은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위험한 경쟁자의 등장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수단을 동원해 이 미스터리한 여자를 짓밟아버리기로 결심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 오서연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낯선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화려한 불빛들 속에서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롭고 길 잃은 기분이었다.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녀는 거대한 욕망의 소용돌이 그 가장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강민준의 개인 비서로서 오서연의 첫날은 재앙에 가까웠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지내라는 그의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그의 거대한 펜트하우스 구석에서 소리 없이 먼지만 닦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지, 옷을 골라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숨만 쉬고 있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민준의 공식적인 비서인 최민영 실장은 이런 서연을 노골적으로 경멸했다. 최 실장은 명문대 수석 졸업에 5개 국어에 능통한 엘리트였다. 그녀의 눈에 오서연은 갑자기 굴러들어와 부회장님의 중요한 업무 환경을 흐리는 돌멩이일 뿐이었다. 오서연 씨 부회장님, 커피는 브라질 산토스 원두를 85도 물로 내린 드립 커피만 드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 스크랩은 아직입니까? 해외 증시 동향부터 정리하는 게 기본이에요. 최 실장은 일부러 서연이 전혀 알지 못하는 전문 용어를 써가며 그녀를 몰아붙였다. 서연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만 숙인 채 죄송합니다, 배우겠습니다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매 순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강민주는 그런 상황을 모르는 척 혹은 정말로 관심 없다는 듯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그는 서연을 투명 인간처럼 대했다. 그녀가 바로 옆에 서 있어도 그녀를 거쳐 최 실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 무관심은 때로는 경멸보다 더 날카롭게 서연의 가슴을 베었다. 한편 박상무의 배신과 피습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보안팀은 박상무가 해외로 밀항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가 대한 인더스트리와
내통했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윤태섭 회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증거, 즉 자금 거래 내역이나 통화 기록 같은 스모킹 건을 찾지 못했다. 민준의 책상 위와 사무실 벽면은 관계자들의 사진 조직도, 그리고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거미줄처럼 얽힌 조사 보도로 가득 차 있었다. 서효연은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바로 청소를 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몇 년간 가장 익숙하게 해온 일이었고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날 밤도 민준이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서연은 조용히 그의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감히 조사 보도를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쓰레기통을 비우려다 우연히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몇 년 전 진성그룹 가을 야유회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모든 직원이 활짝 웃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중심 인물인 박상무도 그의 가족과 함께 서 있었다. 서연은 사진을 주워 보도에 다시 붙이려다 문득 고개를 갸웃했다. 사진 속 박상무의 아들로 보이는 10살 남짓한 남자아이의 손목에 무언가 번쩍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용 장난감 시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이상했다. 디자인이 너무 정교하고 고급스러워 보였다. 서연은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아이들이 가진 물건의 가치를 어림하는 데는 나름의 눈썰미가 있었다. 저건 평범한 아이가 찰만한 물건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서재에서 나왔을 때 서연은 큰 용기를 내어내어 그를 막아섰다. 부회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민준은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최 실장을 통해서 보고해. 아니, 그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서연은 그의 차가운 시선에 주눅이 들었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사보도의 사진을 가리켰다. 이 사진, 박상무님, 아드님 손목에 있는 시계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민준의 시선이 사진으로 향했다. 그는 이미 수백 번도 더 본 사진이었다. 시계,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그냥 제 생각에는 어린아이가 차기에는 너무 비싸 보이는 것 같아서요. 혹시나 해서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서연은 그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지는 것을 보고 서둘러 사과하며 물러나려 했다. 하지만 민준은 그녀를 붙잡았다. 잠깐, 비싸 보인다고 당신이 명품 시계를 아나? 아니요. 그런 건 전혀 모르지만 그냥 느낌이. 저런 건 보통 진짜 부잣집 사람들이나 선물로 주는 거니까. 그녀는 횡설수설했지만 그녀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 눈에는 어떤 계산이나 의도도 없이 순수하게 자신이 발견한 이상한 점을 전달하려는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전문적인 보안팀은 수십억짜리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을 추적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 이런 사소한 사진 속 디테일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박상무 아들 사진에 있는 시계 당장 어떤 모델인지 알아봐. 그리고 출처까지 샅샅이 추적해. 김 비서는 황당했지만 부회장의 명령에 즉각 움직였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놀라운 보고가 올라왔다. 사진을 확대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그 시계는 스위스의 한정판 명품 시계로 국내에는 단 3점만 들어온 모델이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를 한 달 전 대한 인더스트리 최 실장이 법인카드로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상무를 회유하기 위한 선물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윤태섭 회장 측과 박상무를 연결하는 최초의 구체적인 물증이었다. 민준은 보고서를 든 채 거실 한쪽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았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저 여자에게는 전문가들이 놓치는 것을 보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허수아비나 멍청한 여자가 아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진성바이오가 주최하는 자선 갈라 파티가 열렸다. 이런 행사를 질색하는 민준이었지만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불참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서연에게 파트너로 동행할 것을 명령했다. 제가 거길 어떻게... 서연은 기겁했다. 그런 화려한 장소는 그녀가 평생 발 들여놓을 일이 없는 곳이었다. 내 명령이야. 당신의 역할은 허수아비라고 했을 텐데 사람들 눈에 잘 띄어야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서연은 그 안에 희미하게 다른 의도가 섞여 있음을 느꼈다. 그는 지금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최고급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된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아름다웠지만 자신의 것이 아닌 옷을 입은 듯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파티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꽂히는 것을 느꼈다.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 질투, 그리고 노골적인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민준이 잠시 다른 기업 총수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윤소희가 기다렸다는 듯 서연에게 다가왔다. 내가 그 소문의 주인공이니 강민준 부회장님의 새로운 장난감. 윤소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연을 훑어보며 비웃었다. 천박하긴. 아무리 비싼 걸 걸쳐놔도 본질은 가려지지가 않네. 돈 냄새 맡고 꼬리치는 하이에나 같은 거. 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이런 종류의 악의에 대처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는 것뿐이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제 파악은 하는 게 좋을 거야. 민준 씨 옆자리는 너 같은 게 넘볼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잠시 즐기는 것뿐이라고 착각하지 마. 윤소희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서연의 드레스를 향해 실수인 척 기울이려 했다. 그녀가 서연을 공개적으로 망신시켜 파티장에서 쫓아낼 속셈이었다. 그 순간 차가운 손 하나가 윤소희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강민준이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윤소희 씨.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파티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미민준 씨, 이건 그냥 이분과 이야기를 좀... 내 사람에게 함부로 손대지 마. 민준은 내 사람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는 윤소희의 손목을 뿌리치고 굳어있는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주지. 천박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이 비어있는 당신 같은 사람이야. 내 눈앞에서, 그리고 이 사람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그의 말은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윤소희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파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으며 수군거리는 것을 느끼며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민준은 그제야 서연을 돌아봤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커다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그가 처음으로 물어본 다정한 질문이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데리고 파티장 테라스로 나갔다. 시원한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아까는 고맙습니다. 왜 저를 감싸주신 거예요? 전 그냥 허수아비일 뿐인데. 민준은 난간에 기댄 채 먼 곳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내 허수아비를 누가 망가뜨리는 건 기분 나쁜 일이니까. 여전히 퉁명스러운 대답이었지만 서연은 그것이 그의 진심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지금 어색해하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본능적인 행동에 스스로 당황하고 있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을 위해 자신을 변호해준 민준의 행동은 그들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서연은 더 이상 그가 무섭지만은 않았고 민준은 그녀가 더 이상 불편하지만은 않았다. 민준은 침묵을 깨고 무심한 척 입을 열었다. 박상무건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야. 그놈이 비밀 장부를 가지고 있을 텐데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어. 그것은 그녀에게 의견을 묻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냥 혼잣말에 가까운 푸념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며칠간 사무실을 청소하며 봤던 것들을 떠올렸다. 박상무의 책상 위에는 유난히 낡고 두꺼운 회계학 원론 책들이 여러 권 꽂혀 있었다. 혹시 아주 중요한 건 금고 같은 곳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곳에 숨기지 않을까요? 무서운 뜻이지. 예전에 보육원에 있을 때요. 아이들이 자기 보물들을 숨기는 걸 보면 꼭꼭 잠가놓는 상자에 숨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낡은 인형 속이나 두꺼운 백과사전 같은 책 사이에 끼워놓곤 했어요. 가장 안전한 곳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곳이라고. 그녀의 말은 순진한 경험담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다. 박상무. 그의 취미는 낡은 초판본 회계학 서적 수집이었다. 보안팀은 그것을 단순한 개인의 취향으로 보고 지나쳤다. 하지만 만약 그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즉시 김 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팀원들 데리고 박상무의 사무실과 집을 다시 수색해. 금고나 비밀 공간 같은 곳 말고 그가 모으던 낡은 책들을 찾아 책이란 책은 모조리 뜯어봐. 전화를 끄는 민주는 핸들을 잡은 채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옆자리를 돌아보았다. 고단했던 하루 때문인지 서연은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무방비하고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멍청하고 부주의한 여자, 허수아비, 쓸모없는 짐덩어리, 모두 그가 그녀에게 붙였던 이름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여자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존재였다. 정교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 풀지 못하는 매듭을 순수한 직관과 꾸밈없는 시선으로 풀어내는 예기치 못한 열쇠. 그의 얼음 같던 세상에 나타난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눈을 가진 유일한 사람. 그때 그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김 비서였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부회장님, 찾았습니다. 1970년대에 출판된 낡은 회계학 책 속을 파내서 만든 비밀 공간 안에서 암호로 된 거래 내역이 담긴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민주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잠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운 심장을 둘러싸고 있던 두꺼운 빙벽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상무의 비밀 장부가 발견되면서 강민준의 방역은 날개를 다는 듯 했다. 장부 속 암호화된 기록들은 대한 인더스트리의 추악한 비자금 흐름과 정관계 로비 정황을 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민준과 그의 핵심팀은 밤낮으로 암호 해독에 매달렸고 거대한 비리의 실체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강민준과 오서연의 관계 역시 미묘한 변화를 맞았다. 민준은 더 이상 서연을 투명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그는 복잡한 회의가 끝나면 가끔 그녀에게 툭 던지듯 물었다. 오서연 씨 눈에는 뭐가 보이나? 그러면 서연은 전문가들이 보지 못하는 혹은 너무 사소해서 무시해버리는 인간적인 허점들을 짚어내곤 했다. 그녀의 순수한 직관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푸는 의외의 실마리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지되었다. 특히 최민영 실장은 질투와 위기감에 사로잡혔다. 근본도 없는 여자가 자신의 전문 영역을 침범하고 심지어 부회장님의 신뢰까지 얻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윤소희 측에 익명으로 강민준과 오서연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한편 자선 파티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박상무의 장부까지 진성그룹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접한 윤소희와 윤태섭 회장은 극도의 분노와 위기감에 휩싸였다. 그 계집애 때문에 모든 걸 망치게 생겼어. 윤소희가 자신의 화려한 방에서 값비싼 화병을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윤태섭 회장은
그런 딸을 차갑게 제지하며 말했다. 소란 피울 때가 아니다. 강민준이 장부를 손에 넣었지만 아직 암호를 전부 풀지는 못했을 거다. 그놈의 숨통을 끊어놓을 마지막 카드를 쓸 때가 됐어. 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강민준의 가장 큰 약점은 뭐지? 약점이요. 그 얼음 같은 놈한테 약점이란 게 있다. 바로 그놈의 오만함과 그리고 그 옆에 붙어있는 그 천박한 계집애다. 윤태섭 회장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략을 꺼내들었다. 그것은 오서연을 산업 스파이로 조작하여 매장시키고 동시에 그런 스파이를 분간하지 못하고 옆에 둔 강민준의 리더십과 판단력에 치명적인 흠집을 내는 일석이조의 계략이었다. 강민준을 회장에서 끌어내릴 명분을 만들고 진성그룹을 내부에서부터 뒤흔들겠다는 무서운 계획이었다. 쥐새끼 한 마리를 잡으려다 집 전체를 태워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만들어주지. 그의 명령과 함께 대한 인더스트리의 그림자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먼저 오서연의 이름으로 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개설했다. 그리고 진성의 신약 개발과 관련된 1급 기밀처럼 보이는, 그러나 실제로는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 데이터를 만들었다. 해커들은 진성그룹의 보안망을 뚫고 오서연의 임시 출입 기록을 조작하여 그녀가 한밤중에 핵심 서버실 근처를 배회한 것처럼 꾸몄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오서연의 목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사람을 붙였다. 며칠간 그녀를 미행하며 통화 내용을 녹취하고 그 음성 파일들을 조각내어 데이터는 약속된 계좌로 입금 확인 후 넘기겠습니다. 와 같은 누가 들어도 산업 스파이의 목소리인 문장을 만들어냈다. 모든 증거는 오서연이라는 한 사람을 향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며칠 뒤 월요일 아침, 진성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한 보수 언론사가 진성그룹 황태자의 미스터리 비서 알고 보니 산업 스파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단독 기사를 터뜨린 것이다. 기사에는 오서연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의 거액이 입금된 내역 조작된 서버실 출입 기록, 그리고 악의적으로 편집된 음성 파일까지 증거로 첨부되어 있었다. 익명의 제보 형식을 띤 명백한 공격이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진성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회사에는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쳤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강 회장의 오랜 라이벌이자 보수적인 이사들의 수장인 한정호 부회장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리치며 포문을 열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강 부회장, 저 천박한 기사가 사실이요. 근본도 모르는 여자를 개인 비서로 들일 때부터 알아봤어. 회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스파이를 자기 옆에 두고 놀아난단 말인가. 이사들의 비난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들의 분노는 회사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번 기회에 강민준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려는 정치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오서연을 즉시 해고하고 경찰에 넘길 것을 요구했다. 모든 비난의 중심에 선 강민준은 그러나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모든 이사들의 발언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마침내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지자 그가 입을 열었다. 한심하군요. 뭐라고? 이 조잡한 공작의 본질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적들이 던져준 미끼를 덥석 물고 내부 분열이나 일으키는 당신들이 한심하다는 말입니다. 이건 오서연이라는 개인을 향한 공격이 아닙니다. 저와 그리고 진성그룹 전체를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들을 한 명 한 명 쏘아보며 말했다. 오서연 씨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제가 제 모든 것을 걸고 보증합니다. 그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순간 압도되었다. 그러니 모두 입 다무십시오. 이 문제는 제가 직접 해결합니다. 저에게 48시간을 주십시오. 그 안에 배우를 밝혀내고 이 모든 것이 조작되었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제가 가진 모든 직위에서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건 엄청난 도박이었다. 이사들은 그의 기세에 눌려
마지못해 동의했다. 민주는 회의실을 나와 곧장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하얗게 질려있던 서연은 그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에요, 부회장님. 저는 정말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다. 민주는 며칠 전이었다면 그녀의 눈물을 보고 짜증부터 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알아. 그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을 믿어, 오소연 씨. 그러니 울지 마.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싸워야 할 때지.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서재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녀 앞에 이번 사건의 증거들을 모두 펼쳐놓았다. 적들은 거짓 이야기와 가짜 증거들을 만들어냈어. 그들의 거짓말 속에서 진실의 파편을 찾아내려면 그들이 만든 함정을 우리가 직접 해체해야 해. 전문가의 눈이 아니라 당신의 눈으로 이걸 봐줘. 당신이라면 분명 뭔가 다른 걸 볼 수 있을 테니까. 그의 절대적인 신뢰에 서연은 눈물을 멈췄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차올랐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결심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들을 하나씩 살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복잡한 서류와 숫자에 머리가 아팠지만 그녀는 민준의 말을 떠올리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증거를 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그녀는 자신이 서버실 근처를 걸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사진을 들여다봤다. 사진 속 시간은 금요일 밤 10시 3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상해요. 뭐가? 이 화분요. 이 식물은 수요일에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식물인데 물을 수요일에만 줘야 제일 싱싱하거든요. 그래서 청소팀에서도 항상 수요일 오전에만 이 화분에 물을 줘요. 그런데 사진 속 화분은 금요일 밤인데도 잎사귀가 물을 흠뻑 먹은 것처럼 축 처져 있어요. 마치 물을 준 직후처럼요. 사소한 관찰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진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민주는 즉시 보안팀의 원본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도록 지시했다. 다음은 대포통장 개설 신청서였다. 그녀는 주소란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제가 살던 동네 주소인데 개나리 1길이 아니라 개나리 11길이라고 쓰여 있어요. 외지인들이 자주 틀리는 표기법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절대 저렇게 쓰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조작된 음성 파일. 민준이 파일을 재생하자 그녀의 목소리를 흉내낸 기계적인 음성이 흘러나왔다. 서연은 파일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더니 고개를 저었다. 어따, 저는 계좌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할머니가 그 말이 꼭 빚쟁이들이 쓰는 말 같다고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통장이라고 말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것들은 기술적인 증거가 아니었다. 기계가 아닌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는 삶의 흔적이 담긴 증거들이었다. 그녀가 제시한 작은 균열들을 발판 삼아 민준의 기술팀은 역추적에 들어갔다. 조작된 CCTV 영상의 원본 프레임에서 미세한 픽셀 깨짐 현상을 발견했고 대포 통장을 개설한 IP 주소가 대한 인더스트리 자회사에 서버를 경유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적들은 언론을 통해 거대한 연막을 피워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그 사이 진실을 묻어버릴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사용한 방법을 그대로 돌려주지. 민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48시간의 약속 시간 중 24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비서, 계획을 시작한다. 내일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장소는 진성그룹 본사 1층 로비. 모든 언론사를 불러 모아 판을 새로 짤 시간이니. 전화를 끄는 그는 서재 한쪽에 서서 그의 팀원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증거 자료를 정리하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려 울던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에 맞서 싸우는 강인한 전사였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파트너였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마지막 무대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날 오전 10시 진성그룹 본사 1층. 로비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긴급 기자회견 소식에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가 몰려들었다. 강민준 부회장이 과연 자신의 스캔들에 대해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혹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자리에서 물러날 것인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로비 한쪽에는 이사회의 주요 멤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가장 앞줄에는 뜻밖의 인물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바로 대한 인더스트리의 윤태섭 회장과 그의 딸 윤소희였다. 그들은 경쟁사의 위기를 직접 지켜보고 위로하기 위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강민준의 몰락을 눈앞에서 즐기려는 오만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짜놓은 완벽한 각본의 마지막 장을 감상하러 온 관객이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로비의 모든 조명이 단상을 향해 쏟아졌다. 그리고 그 빛 속으로 강민준이 들어섰다. 그의 곁에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선 오서연이 함께였다. 그녀는 짙은 색의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창백한 얼굴과 꽉 감아준 두 손은 그녀의 극심한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두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터졌다. 민주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렌즈를 아무렇지 않게 마주하며 단상에 섰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장내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윤태섭 회장과 윤소희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정면을 향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언론인, 그리고 진성그룹을 걱정해주시는 주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힘이 있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변명을 하거나 동정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며칠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산업 스파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눈앞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의 서두에 장내는 의아함으로 술렁였다. 민주는 뒤쪽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거대한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떴다. 바로 오서연이 서버실 근처를 배회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사진이었다. 이것은 이번 사건의 제보자가 언론사에 제공한 핵심 증거 사진입니다. 오서연 씨가 금요일 밤 기밀 서버실 근처를 서성이는 장면이죠. 하지만 이 사진은 명백한 위조입니다. 민주는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사진 속 화분을 클로즈업한 이미지와 식물 전문가의 소견서였다. 사진 속 식물은 수요일의 여인이라 불리는 칼라데아입니다. 이름처럼 수요일에 물을 주었을 때 가장 생생한 상태를 유지하는 특징이 있죠. 저희 청소팀의 작업일지에 따르면 이 식물에 마지막으로 물을 준 것은 수요일 오전입니다. 하지만 금요일 밤에 찍혔다는 이 사진 속 식물은 마치 방금 물을 준 것처럼 잎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 연출을 위해 일부러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기자석에서 작게 탄성이 터져 나왔다. 민주는 멈추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오서연의 이름으로 개설된 대포통장 신청서였다. 주소를 보시죠. 개나리 1길. 오서연 씨가 과거에 살았던 동네입니다만 실제 행정표기는 개나리 1길입니다. 붙였어야 하죠. 외지인들이 자주 틀리는 실수입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한 자는 오서연 씨인 척했지만 정작 그녀가 살던 곳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작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그리고 서연의 평소 통화 녹취록과 성문 분석 데이터를 나란히 띄웠다. 분석 결과 제보된 파일은 여러 단어를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조합 파일이며 결정적으로 오서연 씨는 평소 계좌라는 단어 대신 통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단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조작된 음모라는 것을 장내는 이제 경악과 흥분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려댔다. 윤소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불안한 기색이 스치기 시작했다. 윤태섭 회장은 여전히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한 기자가 손을 번쩍 들고 외쳤다. 조작이라는 증거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왜 이런 짓을 벌였다는 겁니까? 배후를 밝히십시오. 기기차. 민주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다음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박상무 아들의 사진과 명품 시계, 그리고 그 시계를 대한 인더스트리의 법인카드로 구매한 최 실장의 결제 영수증이 나타났다. 모든 것은 저희 진성그룹의 신약 기술을 훔치려던 대한인더스트리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내부 첩자였던 박상무를 매수했고 그 증거가 바로 이 시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모든 죄를 오서연 씨에게 뒤집어 씌우고 저를 흔들어 진성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화살은 윤태섭 회장에게로 향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비췄다. 윤태섭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개오진말이다. 증거도 없는 모함이야. 저 시계 하나로 우리를 엮으려는 수작이군. 증거가 없다고요. 민주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 증인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민준의 손짓과 함께 기자회견장 연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인 한 젊은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는 이번 사건의 증거들을 위조한 핵심 인물 대한 인더스트리가 고용한 프리랜서 해커였다. 그의 등장에 윤소희는 사색이 되었다. 저 자는 누구야? 강민준, 네가 돈으로 매수한 거짓 증인이지. 윤소희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해커는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 앞에 서자 극심한 공포에 질려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호사들이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는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단상 위에 인형처럼 서 있기만 하던 오서연이 마이크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는 변호사나 민준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겁에 질린 젊은 해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또렷하고 차분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저 몇 번 뵌 적 있어요. 제가 퇴근할 때 편의점 앞에서 커피 마시고 계셨죠. 그때도 지금처럼 손을 많이 떨고 계셨어요. 많이 불안해 보였어요. 그녀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부탁드릴게요. 그냥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가족들도 당신이 평생 거짓말을 짊어지고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어떤 기교나 계산도 없었다. 꾸밈없는 진심 사람에 대한 순수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 진심은 그 어떤 변호사의 날카로운 신문보다도 검사의 추상 같은 농고보다도 강력하게 해커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을 괴물이나 범죄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봐주는 그녀의 눈빛 앞에서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호흑, 하워. 그는 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이크를 붙잡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대한 인더스트리 최 실장 지시를 받고 돈 때문에 CCTV 영상도 조작하고 음성 파일도 제가 다 편집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자백은 이 추악한 연극의 마침표를 찍는 쐐기였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윤태섭 회장은 경악과 분노로 얼굴이 흑빛이 되었고 윤소희는 아니야 거짓말이야 라고 비명을 지르며 실신 직전에 이르렀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윤태섭 회장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윤태섭 회장님, 배임 및 불법 기술 탈취 증거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윤태섭 회장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불타는 듯한 눈으로 강민준을 노려보았다. 강민준, 내 놈, 내가 반드시. 하지만 그의 저주는 더 이상 힘이 없었다. 윤소희는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아버지를 보며 이성을 잃고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다. 내 옷 때문에, 너 같은 것 때문에. 하지만 그녀의 손이 서연에게 닿기 전 강민준이 서연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감쌌다. 그의 단단한 등이 세상의 모든 악의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는 견고한 성벽처럼 느껴졌다. 수만 개의 플래시가 터지며 악인들의 몰락과 차가운 왕자와 그가 지키는 평범한 소녀의 승리를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었다. 혼란이 지나간 단상 위 민주는 자신에게 기대어 가늘게 떨고 있는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인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감싸 안은 팔에 힘을 주었다. 이 길고 지독했던 싸움은 바로 이 작고 바보 같을 정도로 선한 여자 때문에, 그리고 그녀 덕분에 끝이 난 것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세상은 뒤집혔다. 윤태섭 회장과 윤소희는 현장에서 즉시 연행되었고, 대한인더스트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분식회계 기술 탈취, 뇌물 공여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한때 재계의 거목이었던 기업은 불과 며칠 만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반면 강민준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영웅이자 냉철한 전략가로 재평가받았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등했고, 그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했던 이사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그는 명실상부한 진성그룹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었다. 그 폭풍의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거대한 전쟁이 끝난 후 찾아온 정적은 어색하고도 무거웠다. 더 이상 그들은 위기 상황 속의 고용주와 비서가 아니었다. 함께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두 사람이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창밖에 야경을 등지고 서서 지친 얼굴로 소파에 앉아있는 서연에게 나직이 말했다. 고마워요.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에게서 처음 듣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긴 감사였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는걸요. 아니,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을 거야. 당신은 나에게 길을 보여줬어.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은 보육원에서 자란 시절과 아픈 동생 서준이에 대한 이야기를, 민주는 완벽한 후계자로 살아야 했던 자신의 고독과 진심을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환멸을 조금씩 털어놓았다. 그들의 대화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는 따뜻함이 있었다. 얼음장 같던 펜트하우스에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몇 주가 흘렀다. 세상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윤태섭 회장과 최 실장은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윤소희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다. 진성그룹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굳건해졌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오서연의 허수아비 역할도 끝이 났다. 진성그룹은 그녀에게 거액의 포상금과 정식 직원 자리를 제안했다. 하지만 서연은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세계의 사람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해결된 지금 자신이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용히 떠날 준비를 했다. 동생 서준이의 수술 날짜도 잡혔고, 이제 그녀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평범한 오서연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가 짐을 싸던 날 밤, 민준이 그녀의 방을 찾아왔다. 그는 문 앞에 놓인 작은 여행 가방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가려는 건가?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네,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제 역할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서연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무섭게 굳어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역할 당신과 내가
그런 비즈니스 관계였다고 생각하나? 가지마.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내 옆. 그의 말은 명령이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부회장님 세계와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 그 평범함이 나를 구했어. 민주는 그녀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차는 서울 시내를 달려 한적한 외곽에 위치한 수목원으로 향했다. 밤의 수목원은 고요했고 은은한 달빛 아래 하얀 목련나무들이 꿈처럼 서 있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나무야. 민주는 목련나무 아래에 서서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꺼내 보였다. 어머니는 따뜻하고 진실한 분이었어.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답답해했지. 진성그룹의 안주인답게 더 화려하고 더 계산적이길 바랐어.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했기에 그 세계에 자신을 맞추려 노력했지만 결국 부서지고 말았어. 나는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세상을 증오했어. 가식적인 모든 것을 경멸했지. 그리고 나 자신도 그들처럼 감정을 지운 얼음 괴물이 되어갔어.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또 아팠다. 그날 밤 지하 주차장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당신을 봤을 때 나는 어머니의 환영을 봤어. 아니, 그건 환영이 아니었어. 내가 10수년간 잊고 살았던 세상에 아직 남아있다고는 믿지 않았던 순수한 선의와 온기 그 자체였어. 자신을 해고하려 했던 남자를 위해 자신의 옷을 찢어 상처를 막아주는 그런 바보 같은 따뜻함.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날 밤의 비밀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엄마라고 불렀던 건 당신을 어머니의 대용품으로 생각해서가 아니야. 그건 내 안에 얼어붙었던 소년이 아주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느낀 구원에 대한 절규였어.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야, 오서연. 당신은 내가 아버지 같은 괴물이 되지 않도록 막아준 나에게 인간의 마음을 되찾아준 유일한 사람이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고백은 그녀의 심장을 고스란히 관통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해. 당신의 강인함, 그리고 당신의 선함을. 그리고 사랑해. 허수아비도 비서도 아닌 그냥 오서연이라는 사람을. 그러니 내 옆에 있어줘. 나에게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되어줘. 그의 서툰 고백에 서연은 울면서 웃었다. 그녀는 자신을 옥죄던 모든 불안감과 망설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마주 잡았다. 저도 사랑해요.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부회장님의 그 차가운 눈빛 속에서 사실은 누구보다 외로워하던 한 사람을 봤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들은 달빛 아래에서 오랫동안 서로를 마주 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통해 비로소 완벽한 하나가 되었다. 몇 달 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서연진성재단이라는 이름의 심장병 어린이 후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재단의 이사장은 오서연이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에서 받은 포상금 전액과 강민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개소식 날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은 동생 서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리고 그 옆에는 더 이상 얼음 왕자가 아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과 눈을 맞추는 강민준이 있었다. 그는 이제 진성그룹의 회장이 되어 있었지만 서연 앞에서는 여전히 서툰 남자일 뿐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옥상 정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서연이 재단 브로슈어를 꼼꼼히 살피는 모습을 민주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렇게 일이 좋아. 네. 제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인걸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일. 당신처럼. 민준이 나직이 속삭이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서연은 그의 어깨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댔다.
문득 장난기가 발동한 민준이 그녀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연마, 서연이 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째려봤다. 또 그러신다. 왜? 우리 재단의 모든 아이들을 돌보는 걸 보면 진짜 엄마 같단 말이야. 회장님, 그녀의 귀여운 핀잔에 민준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예전처럼 차갑거나 공허하지 않았다. 따뜻하고 생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한때 지독한 상처와 오해의 단어였던 엄마는 이제 두 사람만의 사랑스러운 비밀이자 애칭이 되었다. 그것은 고통의 기억이 아니라 서로를 구원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한 그들만의 찬란한 새벽을 상징하는 단어였다. 차가운 도시의 야경 아래 서로의 온기에 기댄 두 사람의 모습 위로 마침내 새로운 세상에 따스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